반갑습니다. 저는 엄교라고 하고요. 전 앉아서 할 줄 알았는데 서서 해야 돼가지고 약간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도 제가 보통은 그 강의할 때 이제 나눠드리는 어떤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하고 상관없이 보통 강의를 해요. 근데 오늘은 아마 여기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좀 이제 풀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냥꾼의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도 하니까 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좀 약간 세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이제 개인화된 사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개인화가 되었고 뭐 개인주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엔 개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는다고 개인인 게 아니라 이 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서구에서 만들어지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를 개인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이야기의 어떤 주인공 이렇게 되었을 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오늘 나랑 다르고 내일 나랑 다르다.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느낀다.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그때그때 사는 거지. 이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에서는 개인 맞죠. 개별자니까. 하지만 굉장히 근대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건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개인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연속적인 존재인 거고 공간적으로도 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내가 다른 존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이 된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의 사회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이 개인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 개인화가 된 건 좋은 건데 먼저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있는 거죠. 개인이 되는 건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뭐에 하나 이거로 살다 죽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걸 자꾸 개인화라 그러냐 해서 제가 어느 학회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인화됐다 그 학회 전체 주제가 개인화 문제 이런 거였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한국에 어디 개인이 있냐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같다고 제 지도 교수인 연대의 조한혜정 교수라고요. 전 그 사람에서 저런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었어요. 저만 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닌 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는 개인화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더 이상 개떼같이 안 몰려다닐 뿐인 거라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때 우리 막 우우 몰려다녔잖아요. 그죠? 우우 몰려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우우 안 몰려다니고 그냥 다 이렇게 파편화돼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마치 그게 개인화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 이 지적인 게으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거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특히 개인화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게 뭐 서구의 울리백이라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지금은 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거나 바우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개인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서구에서 개인화됐다고 얘기할 때 그 개인화라 지금 한국에서 이걸 현상적으로 개인화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해를 먼저 이렇게 오해라고 하면 오해인 거고 뭐 오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먼저 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보고 되게 포스트 모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제가 당혹스러우면 저는 굉장히 근대적인 인간이에요. 지금 제가 개인을 얘기를 하고 개인이 되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말이나 제 방법론이나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탈근대나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근대적 방식으로 세상을 계몽하려고 하다가 계몽이 안 돼가지고 계몽을 할 다른 방법을 찾은 게 포스트 모던한 쪽에서 약간 좀 이렇게 도용한
저는 계몽을 위한 도구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거지, 뭐 인식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나고 별로 그런 거는 아니라 가지고 참 말한 것만 듣고 판단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할게요. 왜냐하면 중간에 듣다 보면 쟤 정말 포스트 모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요 얘기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저는 한국은 개인도 없고 사회도 없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도 망했고 개인도 망했다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옛날 수상 있잖아요. 대처가 신자유주의 내지 뭐 신보수주의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사회 따위는 없다. 존재한다면 남자와 여자 개인만이 존재한다 라는 게 대처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 말의 핵심에는 사회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라. 네 삶은 네 삶인 거고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신자유주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기개발이니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가 붕괴되면서 개인도 동시에 붕괴된 거죠. 이게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게 이 근대 사회라고 하는 논리에서 보면은요, 개인과 사회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대립되는 거고 갈등적인 개념이긴 한데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사라지는 아주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즉 개인이 없으면 사회가 없는 거예요. 또 개인이 없으면 사회가 없고 사회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 이런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근대 사회라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2000년이 넘어간 지금 있잖아요. 이때 한국 사회를 보면 저는 한국 사회는 사회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개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망했다. 먼저 이런 거. 다 망했고 다 붕괴했다. 이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5번 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망했는가? 그러면 다 붕괴했는가? 그럼 뭘 해야 될 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망했는가? 어떻게 붕괴했는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 거죠. 왜냐면 저는 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자꾸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이렇게 약간 땜빵 있잖아요. 반창고 바르는 것 같은 땜빵 처리를 하면 마치 뭐가 이렇게 나아지거나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어떤 착각, 이제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권 교체가 되면 저는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되면 정말 우리 사는 게 나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는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학을 가면 우리 사는 게 나아지나요? 딱히 나아지는 건 없죠. 저는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대학은 이런 상태가 됐어요. 안 가면 잃는 거는 많은데 간다고 얻는 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를 약간 좀 미치고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건 거죠. 뭐를 하면 얻는 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여기 저기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옛날엔 대학 가면 보장되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90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좀 잘 나가는 대학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잘 안 나가는 대학을 다녔어도 있잖아요. 취직 다 했거든요. 제가 동아리연합회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약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아리연합회 집행부들 있잖아요. 학점을 다 합쳐도 제 학점이 안 됐어요. 그나마 제가 사회학과라 가지고 사회학과 요것만 말만 잘하고 글만 좀 쓰면 학점 어느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강할 때 한번 들어가고 중간고사 칠 때 한번 들어가고 기말고사 칠 때 한번 들어가고 요 정도밖에 수업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이 넘었는데 우리 집행부들 성적 다 합쳐가지고 제 학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경고도 받았어요. 장학금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 동아리연합회 그 부회장한테 나오는 그 장학금 있잖아요. 그걸 못 받는다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자금원 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그 장학금 받아도 우리는 이제 공동 그걸로 이제 다 쓰니까. 그래서 경고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들 취직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취직이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보장이 안 되냐면 제가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에 가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노동자분들 만나고 이러는데 그 울산이나 광주 같은 데서는 지금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은요.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년대 대학을 나오면 취직을 못 해요. 생산직으로요. 그건 이제 이 생산직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훌륭한 조치인 거죠. 어찌 보면.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요즘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제 집이 울산이거든요. 울산이나 울산에서는 특히 애가 좀 공부를 좀 이렇게 썩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학 가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 대학 가가지고 그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뭐 이렇게 취직이 좀 안 되고 이런 대학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괜히 그냥 다 이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거고 생산직 노동자로는 아예 취직을 못하게 되니까 그럼 뭐하러 하냐는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대학이라는 것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보장되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가면 어떠냐? 안 가면 잃는 건 너무 많죠. 그잖아요. 이게 그 우리를 이렇게 미치게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별로 낙도 없고 별로 이렇게 사는데 낙 없지 않으세요? 저 특히 제가 요즘 또 이 울증 상태로 들어갈 형국이라 가지고 요즘 계속 제가 뭐 왜 살까? 뭐 이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가다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글 쓰고 말로 밥벌어 먹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로 막 글은 써서 뭐 무엇하나 뭐 말은 해서 무엇하나 그래서 저 혼자 막 집에서 다행을 하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랑 제 형제 제 누나들이 저게 또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또 헛소리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죠. 정권교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소위 민주정부라는 걸 10년을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5년을 겪으면서 학을 뗐잖아요. 사실 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그 학을 뗐지만 지난번 대선 때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그 뭐죠? 그 아주 좌파인데도 작년에도 유례 없이 또 문재인 많이 찍었었어요. 옛날에 뭐 진보신당 찍고 민주노동당 찍고 하던 사람들도 이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 놓으니까 눈 딱 감고 이번엔 2번 이러고 막 그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낙이 없는 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는 게 되게 좋아질 거다,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건 거죠. 대신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망할 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흥이 안 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뭘 하면 생기는 게 있고 나아지는 게 있고 좋아지는 게 있고 이래야 뭘 하는 건데 그러지는 않고 기껏 해봤자 현상 유지. 기껏 하면 좀 덜 망하는 거. 뭐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은 사람은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왜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가의 핵심에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동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을 땐 왜 그렇게 크게 동력이 안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대신에 망하는 건 많은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또 어떤 학생이랑 또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 또 정말 망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참 망했다는 말은 제가 참 잘하는 말인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망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 망한 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널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그 개인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요 얘기는 그 이강상강 할 때 많이 하게 돼요. 그 개인이란 건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해야 개인이 되는 거고. 근데 왜 우린 개인이 아닌가? 그럼 개인도 아니면 우린 도대체 뭔가? 이제 이 얘기는 이강상강 뭐 쭉 하면서 하고 오늘은 좀 사회 얘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전에 어떤 강의에서도 했던 건데 오늘 뭐 한두 분 빼고는 처음 보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 말씀을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는 사회로서 망했다고 생각해요. 사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다르게 부를 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사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이걸 왜 사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가? 이게 뭐 학문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서양에서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요거는 먼저 인류학적인 제가 이제 뭐 인류학 원절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인류학적인 걸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라고 하는 거는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가 사회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2014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안 붕괴하고 있는 거,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회는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를 재생산해야 되거든요. 후대에게 넘어가야지만 이걸 사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랑 지금 우리 한국 사회랑 한국이랑 이게 같은 사회냐? 같은 사회 아니죠. 솔직히 이게 뭐가 같은 사회예요. 그냥 이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 이제 이 정도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가 사회이기 위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생산이 돼야 된다. 사회가 재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제대로 이런 따옴표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상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압력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더 압력을 받냐면 나이 드는 사람이랑 노인 아니면 장년이랑 그다음에 청소년, 어린애들 중에 어느 쪽이 더 압력을 많이 받았겠어요?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망했다는 거 있잖아요. 반증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이게 답이 딱 하나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나오죠. 노인도 나오고 청소년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이게 우리가 망했다는 증거거든요. 이해가 확 되시죠? 그죠? 누가 더 이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냐면 사실은 나이 드는 사람이 압력을 훨씬 심하게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회가 뭐 인격은 아니지만 인격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가 봤었을 때 나이가 들면 너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한테. 네가 이 사회에서 쭉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경험했을 거 아니냐. 그 경험한 걸 통해서 네가 터득한 게 있을 거다. 어떤 삶에 대한 노하우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역사나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사회가 이렇게 안 망하고 살기 위해서 네가 경험했던 거, 그 경험으로부터 네가 깨달은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토해내가지고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그 후대가 그걸 배운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진다거나,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뭐 대표적인 걸 한번 들어볼게요. 집 짓는 기술만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 전수가 안 되면 중구난방으로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근데 집이라고 하는 건 보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아파트 건물 짓고 아파트에 들어앉아서 나중에 우리 한강에서 제가 아파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은 먼저 미리 말씀드려, 아파트는 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아파트는 집이 아니고 그건 방이에요. 방. 우리가 방을 집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2강인가 3강 때 아마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은 외부가 있어야 집이고요. 외부가 없는 걸 우리가 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파트에 외부가 있나? 저도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벽면 제가 이제 소유다 이제 이러면은 그 내 집이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칙칙한 회색 싫어. 우리 아파트만 난 분홍색으로 칠하겠어. 이래가지고 우리 아파트 영역만 제 방 영역 있잖아요. 그 베란다 그걸 제가 아주 꽃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했다. 관리사무소에서 과연 저를 용납해 주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이건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외부와 내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아파트는 방인 거고 우리는 외부를 잃어버린 존재들이, 외부가 없다는 거는 스타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양식이 없다는 거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를 들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가면 지붕이 납작하겠어요, 뾰족하겠어요? 뾰족해요. 납작하게 집 지었다가는 그거 망하거든요.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는 납작하게 집을 짓고 이렇게 땅에 거의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선대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좀 멋있게 집 지어 보려고 이렇게 뾰족집으로 졌더니 지붕 다 날라갔다. 이제 이게 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거고 그걸 후대한테 얘기를 해 주면서 전승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걸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서구의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는 요새 임종을 안 지켜보죠. 근데 이 베냐민이 쓴 뭐 이제 그런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언을 듣기 위해서. 뭐 재산을 얼마 남겨준다, 안 남겨준다, 이 유언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하는 한마디는 지 인생을 총집결해가지고 내뱉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들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 그 사람의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죽는다 그러면 우르르 다 몰려가가지고 약간 좀 만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누가 죽는다 그러면 슬퍼하긴 슬퍼하겠지만 우르르 몰려가서 그 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건 거죠. 그게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어때요? 지혜. 그 나이들, 그 어린애들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 똑똑하다고 해도 이 지혜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한테는 이런 현명해져라는 압력이 되게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의 압력이 있어요. 이 나이 든 사람한테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축적하라는 압력과 함께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걸 꼬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 애들은 원래 나이 든 사람 말 안 들어요. 그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전투판인가 뭐 이집트 무슨 뭐 벽돌에 새겨져 있었다 거기도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다 말세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은 친구들은 그 노인네들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복종하는 순간에 내가 예속되는 거거든요. 내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 그 꼰대들이 계속 잔소리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듣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떤 압력을 받냐면은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저 젊은 애들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내 말을 듣게끔 앉히는 재주. 요게 또 지혜인 거죠. 요 지혜를 깨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면 이 노인들, 나이 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부모님이랑 우리 관계도 어떨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잘 보다가 이렇게 기회를 잘 틈타가지고 딱 어떤 말을 하거나 하면은 되게 잘 들리고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잔소리. 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그 동양의 철학에서 얘기했던 바대로 하면 이런 거죠. 때를 보는 거거든요. 동양에서 때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말을 해야 될 건가? 조 자식한테 내가 꼭 요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언제 말을 하면 저게 혹 하면서 솔깃해하면서 들을 건가 해서 때를 보는 거. 때와 시를 잘 봐야 된다. 뭐 이게 뭐 동양의 그 뭐 손자병법이나 뭐 이런 데서도 손자병법 제가 안 읽어봤지만 그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때를 잘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언어로 얘기를 해가지고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지혜를 얘가 솔깃해서 들을 만한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거. 요게 지혜의 요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한편에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가지고, 지혜도 뽑아내야 되고, 그걸 전수해줄 그 정말 싸가지 없는 그 젊은 것들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때도 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조자식들이 어떤 얘기를 재밌어 하나, 그걸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걔네들이 이렇게 들을 만한 어떤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의 형태로, 보통 그게 이제 이솝우화나, 이런 게 다 우화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화의 형태로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듣는다는 거든. 협동해! 이걸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쌀이대 하나를 가져와라, 뭐 2개를 가져와라, 3개를 가져와라, 이러면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우화의 형태, 이야기.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뭐 좀 재미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면 이제 저는 실패한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나이가 든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 만드는 재주를 가진다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망한 사회죠. 아주 그냥 폭삭 망한 사회예요. 왜 폭삭 망한 사회냐?
우리나라 나이 든 사람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있죠.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하신 그 이사장님, 그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최연석. 예. 그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정현 신부님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정말 몇 명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어른들은 어때요? 전혀 현명하지. 참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긴 한데 별로 안 현명하잖아요. 안 현명할 뿐더러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로 우리를 꼬시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윽박지르고 폭력을 휘두르죠. 그 가스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맨날 데모하면 그 앞에서 막 무슨 난 도대체 왜 군복을 입고 나오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군복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분들은 정말. 맨날 군복 입고 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데모하고 저번에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우리가 6.25 때 나라를 구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6.25 때 학도병으로라도 참전을 했으면 지금 나이가 90이 90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완전 뻥인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그중에 몇 명이야 뭐 그랬는지 뭐 사실 계산해보면 맞잖아요. 그 종전한 지가 6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한 뭐 20살 창조한 20살이었다면 80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60살 뭐 70살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내가 6.25 때 총 들고 이 좀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왜 지하철 타면 많이 보잖아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그 지하철에 그 커피를 들고 탔다가 커피를 이렇게 쏟았대요. 쏟았더니 약간 좀 과장적으로 얘기하면 쏟았더니 이분 되게 예의 바른 분이거든요. 그 당황해서 막 닦고 있는데 극한에 찼던 노인들이 우르르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뭐 커피를 들고 타면 되네 안 되네 뭐 이거를 뭐 제대로 닦아라 막아라 그러다가 이게 겨울이었는데 이분 보고 휴지로 닦아가지고 닦기는 네 머플러로 닦아라. 그 목도리 있잖아요. 그거로 닦아라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나요? 그 지하철 탈 때 약간 좀 공포스럽지 않으세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 지하철역에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 올라가 우측 통행 그거 있잖아요. 난 그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 그건데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길로 돼 있는 거 올라가는데 저 멀리서 있잖아요. 할아버지 하면 지팡이를 막 휘두르면서 있잖아요. 우측 통행을 하란 말이다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지팡이를 막 저는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이게 맞을까봐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장면 자체가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 걸어다니는 국가라는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이제 걸어다니는 국가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때요? 우리 사회는 망한 사회예요. 제가 이게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현명해질 때만 비로소 가까스로 다음 때에 연속적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 좀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전혀 연속성이 없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삶에 대해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배움이 있으셨나요? 배운 게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자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 보이는데 그 자식한테 내가 돈, 아파트 이거 말고 물려줄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빚. 그건 너무 끔찍한데요. 물려줄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끔찍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막 노인들 비난하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저는 결혼하지만은 뭐 제 조카나한테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 있잖아요. 이야기, 가르침 있는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나요? 꼰대스럽지 않게.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노동조합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었을 때 거기 공교롭게도 이제 신빙들 이제 막 들어온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 생산직 노동자들 몇 명과
거의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둔 그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강의였었어요. 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노동자분이 굉장히 쓰거운 목소리로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한테 해줄 말이 없다고, 많은 것 같았는데 이제 없다고 이제 되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럼 너는 부모님한테, 그 여기 다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배운 게 있느냐 했더니 또 그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젊은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일제히 째려보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완전 이모들 있잖아요. 일제히 째려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내 가설이 틀리지가 않구나. 망한 건 확실하구나.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안 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했잖아요.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유지되고 사회가 연속적으로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거고, 그래서 제가 가까스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이제 전혀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어떤, 영어로는 에이전시, 행위자들이 없는 건 거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때요? 그냥 폭력이잖아요. 앉아, 들어, 해봐서 아는, 그 이명박이 맨날 했던 얘기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는 최악의 꼰대죠. 그걸 이제 해봐서 아시었으면 그걸 우리한테 설득 가능한 이야기로 들려주셔야 되는데, 해봐서 하는데 하지 마! 해봐서 하는데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정말 꼰대 중에 상꼰대 였던 건가. 우리 너무너무 싫어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사회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사회는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운 것도 없고, 배운 게 없으니 가르칠 것도 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거운 요런 게 돼버린 건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자초한 건데,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자초를 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어른들이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 지혜와 경험 있잖아요. 그게 쓸모가 없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쓸모가 없어진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왜 이게 쓸모가 없어졌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한병철이었죠. 한병철 선생 같은 경우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성과사회라고 불러요. 성과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성과를 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예요.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과를 내야지만 그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능력이고 어떤 게 성과냐 했었을 때, 과거에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능력은 경험으로부터 축적되는 어떤 숙련된 기술, 요걸 우리가 능력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교사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교사 중에 뭐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 있잖아요. 문제아들을 다루는 능력. 요거는 신빙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신참 교사들이 처음에 학교 들어와서 되게 그런 친구들하고 할 때문에 멘붕 많이 되거든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어때요? 이거 되게 애들 유들유들하게도 하고 해가지고 잘 다루잖아요. 요건 정말 경험으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어떤 숙련된 기술, 요게 옛날에 능력이라고 불렀던 거라면, 지금 우리가 성과사회라고 부르는 이 사회에서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습득하는 능력. 요게 능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습득하는 게 능력이 되면서, 경험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됐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농기구, 뭐 어떤 새로운 파종법, 새로운 비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습득해가지고 빨리빨리 적용하는 거, 이게 능력 있는 그 영농 뭐 후계자 문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흙을 만져보고, 뭐 바람을 만져보고, 뭐 물때가 어떻고, 이거는 뭐 하슈? 뭐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게 돼버린 거거든요. 능력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만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도 그 핸드폰, 뭐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이런 거 어때요? 조금만 그 업데이트를 늦게 하면 그 기술을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업데이트를 늦게 하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놓쳐버리고 거의 문맹 수준으로 맹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UI 같은 경우에 그 한국어 컴퓨터도 그렇고 다 요새 아이콘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거 못 써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한글 2010인가? 그거를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분명히 위에 친숙하게 떠야 되는 글자가 안 뜨고 막 이상한 그림들이 또 막 되게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헤매거든요. 근데 제 조카들은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이게 하면서 저를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을 건데 한국어 컴퓨터 이렇게 켜면 위에 아이콘 아니고 글자로 뜨신 분들 있죠. 여기 뭐 이렇게 옛날 UI 있잖아요. 딱 하면 글자들만 쫙 나오는 그게 훨씬 마음 편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가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적응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게 이제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지혜나 이런 걸 우리가 시끄럽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명백하게 생태 문제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건데 그 농사라든가 아니면 기후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옛날 지식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지금 온난화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뭐 비가 내려야 될 때 눈이 내리고 눈이 내려야 될 때 막 그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이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 자연으로부터 우리 그 선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터득했던 기술들 있잖아요. 이건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 자연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제도, 사회 이제 이런 모든 거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험을 무가치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거추장스러운 거 있잖아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 좋은 거 이런 걸로 만들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스스로도 이 양반들이 아무리 우리를 꼬시려는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시끄럽다. 어디 그 옛날 얘기하고 있냐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삶의 연속성, 사회의 연속성이라는 게 지금 깨져버린 것이잖아요. 이렇게 사회 연속성이 깨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도 우리 삶의 연속성도 어때요? 이게 깨져버린 거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가 연속적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본다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걸로 본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내러티브, 그 서사라고 바라봤었을 때 그 삶이 서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요걸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기승전결로 이어간다는 건 어때요? 이 변화는 있지만은 여기에 명백하게 뭐가 존재해요? 연속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제가 수학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고 R이면 S다. 어쨌든 요게 충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 거고 요게 충족이 되면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고 요게 충족이 되면서 그 다음이 이렇게 쭉 연쇄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랐던 그러니까 근대 사회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바랬던 삶은 내 삶이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 삶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내가 이 안에 뭐가 되는 거겠어요? 주인공이 되는 거.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겠어요? 잘 살았다. 보잘것없는, 너네가 보기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삶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었고 쭉 이렇게 한 명의 주체로 잘 살았다. 이러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요걸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 있잖아요. 주인공이 된 사람, 서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 요걸 개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면요. 삶의 연속성이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기승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렇게 되면 이건 다 깨져버렸어요. 그죠? 이건 다 깨져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은 지금 뭐냐. 바우만이 잘 쓰는 표현대로 하면 에피소드들의 연합인 거예요. 그냥 파편화된 에피소드들이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건 거죠. 자, 내러티브랑 에피소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그래. 그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무한도전은 내러티브인가요? 에피소드인가요? 에피소드죠, 그죠? 그러니까 에피소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순서 바꿔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내러티브는 순서가 바뀌면 엉망이 돼버리는 건 거죠. 예를 들면 미래소년, 제가 아주 좋아했던 만화 영화인 미래소년 코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미래소년 코난이 너무 멀면은, 그것도 멀기는 매 한 가지긴 하지만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든가 그것도 너무 먼 얘기죠.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내러티브가 좋았던 만화 영화? 뭐가 있을까? 만화 중에는 주호민 작가가 쓴 신과 함께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강추하니까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웹툰인데 꼭 찾아보세요. 저는 제 학생들한테 요즘 소설이나 사회과학책보다는 차라리 웹툰을 많이 봐라. 웹툰이 훨씬 좋다. 우리 사회의 어떤 감수성과 이런 거 훨씬 잘 잡아내고,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문학적 감수성, 특히 이렇게 서사적 감수성은 웹툰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신과 함께 보신 분들 있을 거니까, 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오수라는 작가가 있는데, 억수 씨. 억수 씨의 작품들 중에 초기 작품, 요번에 거는 좀 약간 중간에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청년분가 하는 건 중간에 좀 욕을 먹었는데, 그 전에 거 되게 좋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에피소드가 아니라 내러티브거든요. 자, 미래소년 코난을 갖고 하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뭐가 바뀌었어요. 인더스티아 가는 씬이랑 하야바 가는 씬이 이렇게 바뀌었다. 뒤죽박죽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의 가장 큰 중요점이 연속적인 건데, 연속성의 핵심은 뭐냐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만약에 에피소드들의 연속이 되어버렸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접합되어져 있는 연속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뒤죽박죽 돼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가 어제 했던 걸 굳이 어저께 했었어야 될 이유가 없고, 나중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뒤죽박죽이 돼도 가만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보니, 뒤죽박죽이 돼도 별 상관은 없는 것 같구나.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죠?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게 이 에피소드들의 연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들의 연합이 돼버리면은, 뭐하고 비슷해지냐면은 게임하는 것처럼 돼요, 삶이. 롤플레잉 게임 있잖아요. 롤플레잉 게임처럼 미션이 있는 거죠. 한 스테이지 1 쫙 하면 이제 스테이지 1 끝나고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렇게 열려가지고, 물론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는 사실은 별로 큰 연관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혀 제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만화로 본다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원피스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이렇게 근대적 사람이 보면은요, 뒤죽박죽이에요. 솔직히, 그거 덕후들은 제가 그 말 했다 하면 욕을 바가지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한다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거야 그분들의 세계인 거고, 저는 그 세계가 아닌, 이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제 시각으로 본다면은, 저는 원피스 되게 좋아요.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에피소드를 보면 약간 중구난방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인상적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폭포 물이 하늘 올라가는 초기에 보면 있잖아요. 하늘 올라가가지고 신하고 싸우거든요? 번개신하고 싸워요. 번개신하고 싸우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해적한테 막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왜 지나가는 해적한테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차라리 드래곤볼처럼, 센 놈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엔 더 센 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드래곤볼은 그러니까 나중에 마신무인가? 해가지고 정말 진짜 처음에 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 재밌었는데, 그 다음 개왕 나오고, 개왕 다음에 또 뭐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가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러티브의 형식을 띄려면은.
근데 에피소드는 어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무한도전은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요즘은 좀 덜한데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은 한 4개, 5개 되는 채널에서 동시에 무한도전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초창기 것도 보여주고 중간 것도 보여주고 요새 것도 보여주고 막 뒤죽박죽인데 어느 걸 봐도 무방하죠. 그렇지 않나요? 뭐 무한도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화 됐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걸 의미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연속성이라는 게 깨지는 거고요. 이 연속성이 깨졌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한 게 뭐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속성이 깨어져 버리면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기승전결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 전에서 뭔가를 배워서 그 배운 걸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또 이 신빙성을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권위를 치러서 신빙성 있게 얘기해야 되니까 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존 듀이라고 하는 그 교육학에서는 거의 하느님 비슷한 하느님과 동기동창생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존 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듀이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삶 자체가 경험이다. 그럼 경험이라는 건 뭐냐?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한다면 자, 이런 거죠. 개인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정의했었을 때 명백하게 거기에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게 내재되어져 있는 건 거죠. 자, 그럼 성장이라는 건 뭔가? 듀이는 성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 1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했어요. 경험 1을 통해서 내가, 이게 되게 단순하고도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경험 1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요. 그죠? 이 배운 걸 통해서 이 배운 게 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 2를 해석하고 또는 그 경험 2를 조직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었을 때 이 경험 1이 경험 2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경험 2를 가지고 또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쭉 이렇게 흘러서 나아가는 이 연속성을 듀이는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듀이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그 자체고, 경험 그 자체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의미하는 거. 되게 광의의 해석으로 본다면요. 뒤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으로부터 아무런 배움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어때요?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삶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아주 그 듀이의 이야기에서, 요거는 다음번 책에 나눠드릴 거에 있는 거긴 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기가 이제 나온 거니까요.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연속성이 되면 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아주 그냥 듀이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듀이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가 수동성, 하나가 능동성인데요. 이것도 되게 쉬운, 제가 듀이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쉽게 얘기해요. 듀이 책은 읽으면 정말 쉬워요. 그랬는데 나중에 읽어보신 다음에 하나도 안 쉽던데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능동성을 함, 수동성을 당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함과 당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듀이는 의미는 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함으로부터 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점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듀이가 쓴 표현을, 예를 그대로 든다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죠? 불 속에 손을 집으면 우리가 대죠. 대고 나면 그 다음에 학습이 되잖아요. 아, 불에 손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불에 손을 안 집어 넣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게 경험이 어때요? 연속적이 된 거고 내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불에 손을 집어 넣는 행위가 함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행위인 거죠. 불에 대는 거, 이게 당함이에요. 수동성이에요. 그럼 교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불에 손을 집어 넣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당하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당하는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연속성을 보장받고, 삶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 가지고는 한보다 더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한 만큼이나 강조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당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함이 없으면, 당함을 사유하고, 당함을 생각하는 어떤 시공간이 없으면 배움은 절대 안 일어나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한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삶은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고 많이 경험한 것 같지만 그건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막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뭘 주로 강조해요? 함을 강조한다는 거죠. 당함은 굉장히 안 좋은 거. 말도 별로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하기를 바라고 하게 하지 그 한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내고 배움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당함 있잖아요. 이 당함은 당함의 시간, 당함의 시공간 이거를 확보해 주지도 않고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